네, 안녕하십니까.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통화 옵션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옵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중요한 내용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서 이번 시간 내용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옵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정의를 복잡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고 이 옵션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면 그 정의는 훨씬 단순화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옵션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개념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기초자산은 옵션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산이 됩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기초자산의 가격이 급속하게 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떤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옵션을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옵션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다. 그죠? 첫 번째, 일반적인 금이나 어떤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실물 옵션 혹은 상품 옵션이라고 부르고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 금융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옵션은 원래 애초에 옵션이 처음 생겨날 때 거래의 대상이 되던 주식 옵션과 그 외의 것들, 비주식 옵션으로 다시 나눠진다라는 거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 이러한 기초자산을 어떤 가격으로 거래하느냐. 사전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거래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사 가격. 자, 행사 가격은 영어로 표현했을 때 우리 PPT에는 exercise price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striking price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옵션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유럽형 옵션이라고 부르고 만기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부여된 옵션을 미국형 옵션, 아메리칸 스타일, 유로피안 스타일과 아메리칸 스타일로 크게 나누어진다라는 것도 잘 새겨두실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콜옵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반면에 어떤 기초자산을 일정한 가격,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풋옵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거래자는 콜옵션, 풋옵션 두 가지 종류의 옵션을 거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의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말미에 요 밑에 나오는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옵션의 당사자는 딱 두 사람입니다. 옵션을 판 사람, 옵션을 산 사람. 옵션을 판 사람을 어떤 권리를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나타내는 정권을 발행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옵션 매도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옵션 발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으로부터 옵션을 사들인 사람이 있겠죠. 이 사들일 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나중에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옵션 발행인, 즉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매입자가 지불해야 되는 돈을 옵션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독 이 옵션과 관련해서 표현될 때는 이 가격이라는 표현보다는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예, 요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 옵션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옵션의 거래자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미 그림을 통해서 보았듯이 옵션 매도자와 옵션 매입자가 있는데, 자, 매도자라는 표현을 또 많이 사용되지만 주로 장외 거래에서는 옵션 발행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발행인과 매도인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옵션 매입자는 보통 매입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유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둘 다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발행인이라는 것은 매도자하고 좀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매입자와 보유자는 매입했으니까 보유한다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구태여 외우실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옵션 매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옵션을 매도한 사람, 권리를 매도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옵션 매입자, 자신에게 권리를 사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옵션에 해당되는 가격, 즉 권리의 가격을 받습니다. 이걸 옵션 가격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유독 옵션이라는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주고받는 돈은 가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죠? 이러한 옵션 프리미엄을 수수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대신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느냐. 옵션 매입자가 그 권리를 가지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옵션 발행자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그죠? 옵션 발행자, 옵션 매도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사람이다. 예, 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 매입자, 그럼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 보니까 매도자는 일단 권리를 상대방에게 팔므로써 대가를 수수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에 어떤 의무를 놓여집니까?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는지 행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의무를 이행할까요? 바로 자기가 발행한 옵션을 사준 사람이 권리를 행사했을 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 권리에 대한 의무를 바로 옵션 매도자가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프리미엄을 수취함으로써 얻는 것이 옵션 매도자의 유일한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손실이 매도자가 직면하게 되는 최대 손실의 범위가 되는데, 이 권리는 이론적으로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능성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특정한 조건을 달아서 장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이런 옵션 상품도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인 옵션은 이익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도 좀 알아두시면 옵션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옵션 매입자, 옵션 보유자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그죠? 자, 옵션을 매입한 사람으로서 옵션 매도자에게 무엇을 지급해야 된다고요? 옵션에 해당되는 가격, 옵션의 가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프리미엄을 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신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일정한 권리를 얻을 수 있죠. 그 권리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약속한 가격, 이걸 행사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옵션의 가격과 행사 가격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옵션의 가격은 권리를 사고 팔 때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가격,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불려진다. 반면에 행사 가격은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죠?
예. 그 개념이라는 그 개념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이 행사 가격, 어, 반대로 옵션 자체를 매매할 때 주고받는 가격은 옵션 가격. 이건 오히려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 자, 행사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입한다면 이건 무슨 옵션이라고요? 콜 옵션.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 그러면 이건 풋 옵션이 된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 기초자산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옵션 매입자 혹은 옵션의 보유자 혹은 옵션 소유자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보유자라고 해석될 때 홀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걸 보유로 해석하기도 하고 소유자라고 소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옵션 매입자는 어떤 이해관계에 놓여지는 옵션 거래를 함으로써 권리를 사기 위해 일정한 돈을 줘야 되겠죠.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손실 한계액이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권리를 사기 위해 지불했던 프리미엄. 반대로 이 사람은 이제 권리를 샀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해서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이익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매입한 사람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능성은 무한대가 되는 무한대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잃을 수 있는 한계는 뭐냐? 자기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권리를 행사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손실을 봐가면서 구태여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손실을 무엇으로 제한시킬 수가 있느냐? 애초에 그 권리를 사기 위해 지출했던 돈만으로, 금액만으로 그 손실을 제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복권 메커니즘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로또 복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 복권을 사면서 복권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당첨이 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1등에 당첨되면 진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낙첨이 돼버리면 꽝이 돼버리면 뭐만 포기하면 되느냐? 그냥 복권 살 때 지급했던 그 돈 한 5천 원, 그 정도만 포기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손실은 발생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복권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사행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행이라는 것은 사행성, 도박과 같은 특징이 아니고 확률에 따라서 어떤 권리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계약을 사행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뭐 그런 표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성격은 가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둡시다. 그럼 복권 회사 입장에 있는 사람은 옵션 매도자하고 똑같은 이해관계에 놓여집니다. 그죠? 복권을 팔므로써 복권 가격에 해당되는 수입을 얻게 되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1등이 되어버리면 그 금액을 모조리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겠죠. 그럼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 물론 복권 회사 자체가 큰 손실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 사람이 복권을 단 한 장만 발행해서 어떤 그 지급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정확하게 옵션과 일치하는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 요걸 생각해 보시면 훨씬 옵션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예,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옵션 거래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옵션은 어떤 식으로 청산이 되느냐. 옵션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옵션 거래는 첫 번째, 옵션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무를 누가 이행한다 그랬습니까? 옵션 매도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이때 매도자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이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으로 양당사자 간의 어떤 옵션 계약은 소멸될 수가 있다. 청산될 수가 있다는 것. 종료돼 버리겠죠. 이런 권리를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게 무슨 옵션이라고요? 유럽형 옵션, 유로피안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옵션도 있다 그랬죠. 그거를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형 옵션. 예,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이 옵션 매입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옵션 매입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면 옵션 매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행해야 될 의무도 자연스럽게 소멸돼 버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재수입니다. 옵션을 매도하면서 얻었던 프리미엄만큼의 수익만 확보하고 그냥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죠? 물론 옵션 매입자 입장에서는 뭐 불행한 새드 엔딩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옵션이 청산되는 경우는 만기일 이전에 요 만기일 이전에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만기일 이전에 옵션을 청산되는 경우는 반대 매매, 서로 반대 매매를 행함으로써 옵션 거래를 청산하는 경우입니다. 반대 매매를 행하는 것은 앞에 선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선물 계약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그 선물 계약의 당사자에게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가 예를 들어 선물 매입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을 대신해서 매입 포지션을 취해줄 사람과 선물 매도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럼 두 당사자 간에 매도 계약과 매입 계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원래의 선물 계약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매입 포지션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 버리고 대신 새로운 매입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제3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물 계약에 매입자로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역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 콜옵션을 팔고 있는 포지션이라면 콜옵션을 되삼으로써 자신은 서로 상쇄돼 버리고 자신의 포지션은 서로 상쇄돼 버리고 새로이 자기에 대해 옵션 매입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매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 포지션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서로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를 다른 당사자 혹은 옵션 거래의 당사자 상대방과 맺게 되면 옵션 거래의 상대방과 맺게 되면 자신들 간의 계약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거고요. 다른 제3자에 대해서 이런 반대 매매를 행하게 되면 그 제3자가 자기의 포지션을 대신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쏙 빠져나오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자신이 그 옵션, 애초에 맺었던 옵션 계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도 청산의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서 요 세 번째 경우를 중도 청산이라고 부르고요. 중도 청산의 방법은 바로 반대 매매다, 그죠? 반면에 앞선 두 가지는 즉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매도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매입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이런 상황은 권리 행사일이 됐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만기 청산이 됩니다. 만기가 돼서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방법도 있다. 그죠?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게 되면 중도청산. 중도청산은 무엇에 의해서? 반대매매에 의해서 중도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옵션 거래가 지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서 두 번째 특징, 옵션이라는 것은 조건부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청구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옵션의 행사 가격과 만기일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정해놨습니다. 행사 가격은 얼마다. 콜옵션인 경우에는 어떤 기초자산을 얼마에 살 수 있다. 풋옵션인 경우에는 어떤 기초자산을 얼마에 팔 수 있다 하는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옵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기초자산 어떤 예를 들어 1,000원에 무조건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경우에 유리해집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2,000원일 때는 1,000원 더 헐게 살 수 있고 3,000원일 때는 2,000원 더 헐게 살 수 있고 4,000원일 때는 3,000원 더 헐게 살 수 있고 100만 원인 경우에는 99만 9천 원 더 헐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옵션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죠. 바로 이 옵션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 소유자의 권리 행사 여부도 이러한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 여부, 권리를 행사하는 여부가 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봤던 선물 계약은 무조건적인 청구권인데 반해 옵션은 조건부 청구권이다.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무조건 권리가 행사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권리가 행사됐을 때 옵션의 가치는 그때그때 달라지죠. 무엇에 따라 달라지려나요?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500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500원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죠. 권리를 행사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럴 땐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500원 들고 시장에 가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권리가 행사되느냐, 행사되지 않느냐. 즉 옵션에 보장된 청구권이 행사되느냐, 행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걸 조건부 청구권적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그 손익구조가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손익구조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뭐냐? 옵션을 매입한 사람과 옵션을 매도한 사람 간의 손익관계가 서로 대칭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앞서 봤던 현물과 선물은 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동일한 크기로 손익이 발생하여 대칭적인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옵션은 그렇지 않죠. 서로 다른 크기로 손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익은 무한정 커지는 데 반해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데 반해 손실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손익선을 그리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 손익선 그리는 방법은 이 선물 시장 공부할 때 이미 살펴봤는데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쭉 바뀔 때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기초자산의 가격이다. 행사 가격이 요점에 있다고 볼까요? 요게 스트라이킹 프라이스. 물론 뭐 exciting pric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사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소닉스는 나중에 예.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좀 봅시다. 자, 소닉스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면 콜옵션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기초자산을 무조건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주식 그대로 계속 이어서 볼까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옵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의 시장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익이 발생되죠. 왜?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무조건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 권리의 가격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삼성전자 주식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익은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1,000원보다 1,000원 높아지면 1,000원의 이익이 생기고, 즉 2,000원이 되면 1,000원의 이익, 3,000원이 되면 2,000원의 이익, 4,000원이 되면 3,000원의 이익, 이런 식으로 1,000원 높아지면 1,000원, 2,000원 더 비싸지면 2,000원, 3,000원 높아지면 3,000원의 이익이 생기니까 플러스 1이라는 어떤 기울기를 가지는 식으로 여기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 떨어질 경우죠. 자, 가격이 900원으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시장에 가면 삼성전자 주식을 900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 매입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행사해야지. 그래서 900원짜리를 1,000원에 사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900원이 되면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손실은 얼마로 안정되느냐? 애초에 권리를 구매했을 때, 매입했을 때 지불했던 옵션 가격,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옵션 프리미엄만큼으로 손실이 제한됩니다. 그 옵션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손실은 제로가 된다. 손실이 제로가 됩니다. 그 손실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소닉스는 이렇게 됩니다. 800원이 되더라도 행사 안 하겠죠. 700원이 되더라도 안 하고 600원이 되더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1,000원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이 좌우가 똑같지 않죠. 오른쪽으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무한대로 올라가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익을 볼 때와 손실을 볼 때 서로 대칭적으로 손익의 크기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어떤 옵션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비대칭적 손익 구조다. 그 좌우가 대칭적이지 못하다. 지난 시간에 봤던 선물은 좌우가 대칭적이었습니다. 오를 때 비례적인 이익을 본다 그러면 내릴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례적인 손실을 보니까 완전히 대칭이죠. 완전히 대칭적입니다. 선물은 이렇게 되는데 옵션은 그게 아니다. 이쪽에 뭐 글자가 안 되네요. 예. 다음 네 번째 특징으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특징을 또한 가진다는 겁니다. 자, 옵션 거래는 선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거래 당사자의 손익을 합치게 되면 그 손익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요 사람은 지금 보니까 옵션을 매입한 사람,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가 얼마가 되든, 장중 주가가 얼마가 되든 무조건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 삼성전자를 무조건 1,000원에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은 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손익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800원, 700원으로 막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권리를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익도 손실도 제로가 될 겁니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주가가 막 치솟아서 1,000원을 넘어서 버린다면 이 사람은 큰 곤란을 겪게 되겠죠. 시장에서 훨씬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고 넘겨줘야 되나? 1,000원만 받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이 1,100원이 되면 100원의 손실, 2,000원이 되면 1,000원의 손실, 3,000원이 되면 2,000원의 손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례적인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익선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례적으로 손실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옵션 매입자의 이익은 정확하게 옵션 매도자의 손실과 그 크기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옵션 매입자가 1,000원의 이익을 보면 옵션 매도자는 1,000원의 손실이 생기고, 옵션 매입자가 10,000원의 이익을 본다 그러면 옵션 매도자는 10,000원의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의 손익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손익을 합치게 되면 크기는 동일한데 부호는 정반대가 되니까 항상 0이 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옵션 거래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가치 소모성 자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치 소모성 자산, 뭔가 좀 어려운 표현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옵션은 만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만기일에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옵션은 완전히 그 가치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만기일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가치 소모성 자산, time decaying asset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시간 가치가 소모되는 자산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산이 바로 옵션이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 가치 소모성 자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옵션 가격의 구성 요소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옵션 가격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옵션의 가치라고 표현해 봅시다. 옵션 가치는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옵션 가치,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시간 소모성 자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개념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내재 가치라는 건 뭔가 하면 옵션 자체를 권리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바로 실현 가능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이익의 크기를 가치로서 표현해 놓은 게 내재 가치다. 우리 PPT상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내재 가치라는 것은 자산 보유 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의 합을 말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해 놨는데, 이것은 권리를 만기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그죠?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시시각각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내재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유럽형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재 가치는 만기일에만 시현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만기일 이전에는 내재 가치를 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옵션의 가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바뀌는 양상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이런 과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할인율로 할인한다는 개념이 여기서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옵션을 당장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당장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을 내재 가치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봤던 삼성전자 옵션, 콜옵션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S전자를 얼마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수준이 2,000원이다. 그러면 내재 가치는 얼마냐? 즉시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이 사람은 2,0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게 되니까 1,000원의 내재 가치를 가지겠죠. 1,000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콜옵션의 내재 가치가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3,000원이다. 그러면 내재 가치는 2,000원이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 주식이 500원이다. 그러면 내재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당장 권리를 행사했을 때 500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5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내재 가치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옵션의 내재 가치는.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손실은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의 크기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최소값은 0이 된다. 0과 비교해 봤을 때 0하고 같거나 0보다 더 커지게 된다. 그죠? 권리를 행사했을 때 손실을 보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만 마이너스의 내재 가치라는 건 없습니다. 옵션은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 가치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무한대다. 그죠? 반면에 시간 가치라는 것도 있죠. 시간 가치는 뭐냐?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람은 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왜? 가격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만기가 되는 경우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딱 1,000원이다. 그럼 당장 내일 만기가 된다 그러면 이익을 볼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죠? 근데 한 달 후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실제로 1,000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내일이 만기인 경우보다는 훨씬 높아지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왜?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손실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가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통상 표현이 되고 그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그 크기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가치는. 단 하루라도 만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가격이 역전될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는
0보다는 항상 크다. 시간 가치는 0보다 항상 크고 내재 가치는 0보다 같거나 큰데 이 둘을 합친 게 옵션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옵션의 가치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느냐? 0이 될 수가 없겠죠. 시간 가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옵션 가치는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0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그 옵션은 아무리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만기까지의 기간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공짜로 거래되는 옵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야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만기가 남아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아주 삼성전자의 가격이 주가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다. 100원, 200원에서 놀고 있다. 1000원 이상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기가 남아있다면 이건 절대로 제로의 가격으로는 거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기가 되면 물론 더 이상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가치는 0이 돼버리겠죠. 만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간 가치는 점차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급속히 줄어드는 이런 자산이라고 그래서 가치 소모성 자산이다. 이 시간 가치는 만기일까지 잔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커지지만 그죠? 길면 길수록 커지지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만기일에 근접할수록 감소하다가 만기일에는 그 가치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시간 가치를 처음 옵션이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보면 처음 발행됐을 때 시간 가치는 가장 크겠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차 0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세로축에 들어가는 게 시간 가치고요. 글자가 잘 안 되네. 시간 가치고 가로축에 들어가는 게 옵션의 잔존 만기입니다. 만기. 그 만기가 처음 옵션이 발행됐을 때부터 이 만기까지의 시간에 이르는 동안 시간 가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한결같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처음엔 조금씩 줄어들다가 가면 갈수록 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시간 소멸성 자산, 시간 소모성 자산이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점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